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갭 투자란 말 들어보셨죠? 갭 투자는 어떤 거죠?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의 사이값, 이것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갭 투자의 개념인데요. 자, 아파트 가격은 방어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어선이 어떤 거냐면 바로 전세가율이에요. 왜냐면 전세가율 같은 경우가 밑에서 받쳐주고 있으면은요, 그 밑으로 잘 안 떨어지거든요. 뭐 역전세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이제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난 상황이고, 코로나야 워낙에 큰 이슈였고, 그거는 어느 시장에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었던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아파트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어떤 거예요? 전세가를 보면 돼요. 왜냐면은 전세가는 정말로 실거주예요. 투자는 내가 할지 말지 고민할 수 있죠. 지금 할까? 다음 달에 할까? 내년에 할까? 좀 더 여유되면 해야지. 이건 투자예요. 근데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 이건 실거주죠. 이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살까? 오늘은 밖에서 자야지,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일단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세가를 항상 눈여겨보게 돼요. 자, 그럼 다시 수요하고 공급이 있죠. 수요가 몰리고 공급이 몰리고 가격이 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다, 그러면은 떨어지죠.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많다,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볼게요. 전세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매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몰리는 거니까. 공급이 줄었어. 근데 수요가 몰렸어.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가도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14일날 나온 건데요. 1100가구 단지에서 전세 한 건 역전세난 안에서 다시 전세난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는 이제 구로에 있는 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놨어요. 자, 올라갔다. 계약 당시보다 5천만 원 올라갔다. 그쵸, 많이 올라갔죠. 코로나 때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떨어졌겠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서울 주요 아파트 전세 매물수 보면 어때요? 지금 가구 수에 대비해서 전세 매물수가 확연히 많이 줄어든 게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전세가 줄었어요. 전세 물건이 줄었죠. 수요가 몰릴 거 아니에요. 수요가 몰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는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아, 이거는 투자 아니면 투기 그런 거 아니냐, 예외적인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전세는 실거주예요. 매매는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전세는 실거주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에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리고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어떨까요? 요즘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요, 건축비가 하도 올라가가지고요, 분양가를 낮게 잡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는 지역들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지역들 외에는 뭐 다른 지역들은 어차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생기는데,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면은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계산돼요? 땅값이랑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건축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가 올라갔죠.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갔으면 옆에 있는 구축도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거기다 또 전세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죠. 사람들이 돈이 없지 않냐, 고금리인데, 금리가 높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집을 사냐,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럼 당연히 매매는 안 움직인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 가끔 뭐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요, 은행 금리가 10%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고금리야. 지금보다 더 고금리야. 그때도 집은 사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람이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요,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면 불안해요. 그렇죠? 미래의 불확실성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근데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또 지속이 되죠. 만약에 올라갔는데 이게 지속이 돼. 그러면은 올라갈 때보다 불안감은 줄어들게 돼요. 왜? 적응을 하거든요. 나 힘들어. 지금 당장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그럼 미쳐요. 근데 그 힘든 게 좀 어느 정도 횡보되고 적응이 되잖아요. 그럼 버텨요, 또 사람들이. 금리도 그래요. 버틸 수가 있거든. 금리가 높아질 거다. 자, 근데 우리나라 금리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 금리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냐. 맞는 얘기긴 해요. 맞는 얘기긴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 5% 준대요. 미국이 6% 준대요. 어디다 투자해요? 미국에 투자해야지. 여기가 시장이 더 크고 더 금리가 높은데. 근데 반대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한국 금리는 낮춰야죠. 국내에 있는 사람들 돈만 돈이 아니에요. 해외에 들어오는 투자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는 세계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봤더니 뉴욕 증시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증시가 올랐대요. 왜? 물가 둔화의 금리 인상 종료로 판단한다. 뭐 아직 종료된 건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물가가 둔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것도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가 올라간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리는요,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올라가요.
왜냐면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은 뭘 많이 살 거 아니야. 그럼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 많이 풀려. 그럼 금리 올려서 야, 사지 말고 예금해라. 빼는 거야. 근데 말장난으로 물가가 떨어졌어. 근데 막 금리가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물건 안 사죠? 금리, 즉 은행에 돈을 맡기죠? 그럼 시장들 어떻게 돼요? 같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둔화됐다. 물가 상승이 둔화됐으면 금리 내려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 증시 6개월만 최대폭으로 오르는 거 왜? 물가 둔화에 금리 인상 종료를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끝났다. 내년 5월에 금리 인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또 뜨기 시작을 한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둔화로 뉴욕 증시가 급등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한국은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냐. 지금 뭐 추석 때 여러분들 사과 엄청 비쌌잖아요. 물가 오르지 않냐. 그럼 당연히 금리 오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 돼요.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요. 물가 떨어져요. 금리 떨어져요. 미국은 떨어졌어요. 좀 이따가 떨어지겠죠? 한국은 물가가 계속 올라.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린다? 가능할까요? 그것도 힘들죠. 그렇죠? 어느 정도 눈치는 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보합 상태에 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감에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떨어져야 될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물론 전국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서울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 시장, 뭐 어쨌든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시작을 해요. 서울에서 오르면은 올라가다가 이제 넓혀지는 거지. 서울에 전세가 없어. 그럼 경기도가 전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경기도에서 전세가 없어. 그럼 또 좀 더 넓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생겼어. 그럼 또 좁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은 시작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근데 경기는 떨어졌다. 경기 떨어졌는데 뭐가 올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시장에 시간차가 딱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서울의 집값이 뭐몇 프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평당 단가가 몇 억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죠. 다 서울이죠. 그렇죠? 다 서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세요? 서울의 84 타입 평균 평단가가 얼마인지 호갱노로 가면 알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평단가는 여러분들 3천만 원이 안 돼요. 84 타입 한 평에. 근데 여기서 양극화가 생긴 거지. 근데 양극화가 생기든 뭐가 됐든 간에 한정된 물건 안에서 투자자가 몰리고 가격이 오른다는 판단이 생기면은 이 물건들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2차 폭락 올 거다. 부동산 시장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물론 그런 지역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특정 물건 하나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떠리로 팔 거야 라고 팔고 그게 뉴스에서 이슈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매물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 줄어든 전세 매물수 이거를 어디로 그 외 지역에서 또 찾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거기에 대응하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대응하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오른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내린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폭락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